경영자들이 가능하면 정치권으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굉장히 많은데 대한민국만 이 경영자 출신들이 정치를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백지 신탁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주식이 있으면 강제로 다 판매합니다. 그러면 안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정말로 귀중한 인재풀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겁니다. 네. 지금 저기 300명 중에서 네. 이공계가 22명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법이나 이런 쪽인데요. 네. 법은 과거지향적입니다.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 네. 못하게 하려고 소 읽고 외양간 고칩니다. 근데 과학은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앞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과학자 그리고 또 경영자, 사회의 변화, 과학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니까 조직 관리 능력도 있고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할 겁니다.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봬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여쭤볼 게 많습니다. 뭐 윤 대통령 이야기 안 할 수 없고 우리 보수 정치 이야기도 해야 되고 헌재 또 뭐 헌재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또 오셨으니까 우리 딥시크도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 또 IT 쪽으로는 제일 잘하시니까 그 전에 이거 질문 먼저 하고요. 제가 그 반도체 지원법 예. 이제 삼성전자에서 뭐 이런저런 정부 지원도 있지만 네. 그 52시간 좀 풀어달라 이러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사실 그냥 기존의 제조업 같은 경우는 네. 52시간 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사실 저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봤습니다만 네. 하드웨어 개발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그 마지막 한 두세 달 남기고는 밤을 새워서 집중력을 가지고 개발을 하거든요. 끝나고 나면 한 두세 달 휴가를 갑니다. 네, 네. 그게 원래 사이클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뭐 반년이나 1년이나 해서 평균 52시간 하는 건 좋은데 네, 네. 이거를 그냥 매주 52시간 하면 이게 시동이 걸리는, 네. 발동이 걸리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낭비고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깎아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 개발에도 주 52시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네. 개발 전혀 안 해본 사람이 법안을 놈이라고 만들었다. 하려다가 네. 이거 법안을 만들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우리가 근로시간 줄여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해야 한다는 큰 틀은 동의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도 특별 연장 근로 같은 거 있어서 이제 90일 안에 뭐 일 많이 하게 되면 하고 예. 또 이제 거기서 더한 시간은 그 다음 분기에서 빼고 그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평균 네. 년 주 52시간 맞추면 되는 거죠. 네. 지금도 제도는 있는데 삼성에서는 예. 이제 좀 번거롭고 어쩔 때는 고용부에서 이거 허가도 안 해주고 이거 다 자체를 다 풀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의원님은 그래도 풀는 게 낫다. 저는 그 업종에 따라서 네, 업종에 따라서. 예, 업종에 따라서 네. 플렉서블하게 하는 게 그게 네. 맞다고 봅니다. 네. 이제 노동계에서는 이제 그런 삼성전자의 그 연구 인력이 4만 5만 이렇더라고요. 그죠? 예. 네.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런 이유로 풀어주면 다른 업계까지 이게 자꾸 풀려서 또 노동시간 또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나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개발직에 우선 네. 한정해서 하게 되면 저는 그런 염려는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내할 때는 직원들 일하는 시간 늦게까지 일하고 그래요? 개발자들은 뭐 예, 그때 퇴근도 없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V3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네. 그땐 정신 없죠. 네, 시간 당연히요. 맞추려고 당연히요. 막 네. 밤새면서 일을 하고 네. 딱 끝나고 나면 그냥 몇 달 좀 회사 쉬고. 안 나옵니다. 네. 네. 안내분 지금 지분만 갖고 계시는 거죠? 예, 예전에 그렇습니다. 지분 아주 오래전에 정치 시작하시면서 지분 절반인가는 절반은 기부하셨죠, 사회에. 근데 네. 우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던 안랩 절반 중에서 지분 중에서 절반을 정치하기 전에
기부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이 안랩의 성공이 저 혼자의 것이 아니다. 지금 동료들하고 우리 선조부터 내려온 이 환경을 만들어준 우리나라의 것이다. 네. 그래서 절반을 기부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지분 절반은 정치하고 나서 단 한 주도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시기를 뭐 저기 그 주가 올리려고 정치한다? 근데 뭐 팔아야지 네. 뭘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주식 한 주도 안 팔았는데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보고 네. 참 주식 잘 모르시는구나. 돈 벌기는 글렀다. 저는 네. 돈 벌기는 글렀다. 제 주변에서 그런 지적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예,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지금 이제 지분만 갖고 그러면 저 노트북에 쓰시는 백신 같은 것도 다 유료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대주주지만. 예. 네. 근데 네. 조금 다른데 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경영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적은 자원, 그러니까 돈이나 사람이나 시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정부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게 네.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경영자들이 가능하면 정치권으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대통령, 그 일론 머스크, 뭐 재무장관 출신이 뭐 골드만삭스 CEO 출신 이렇지 네.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데 대한민국만 이 경영자 출신들이 정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건 문제다. 왜 그런가 하고 따지고 보니까 그 제도가 있습니다. 백지 신탁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이름이 잘못됐습니다. 백지 매각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있으면 강제로 다 판매합니다. 근데 이게 주식을 그냥 투자 목적이면 아무 상관없는데 가령 창업자가 장관이 된다. 근데 장관 목숨은 파리 목숨이라서 몇 달 만에도 잘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 안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정말로 귀중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네. 인재풀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겁니다. 미국에 비해서. 기업인들이 자기 지분 내놓고 나와야 되니 평생 쌓아놓은 거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선진국에 비해서 네. 떨어지는 우리나라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생각한 것이 네. 옵션을 주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백지 신탁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장관에 올라가는 사람인 네. 장관을 그만두고 5년 동안 매각 금지하는데 서명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 1년만 지나도 시장이 장관 누군지도 바뀌어버리니까. 모르는데 네, 네. 그게 만약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네. 완전히 다 그냥 제자리로 다 찾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의 질을 높이고 인재풀을 많이 넓히면 좋겠다. 근데 아마도 그러면 기존 정치인분들이 싫어하겠죠. 법 개정이 쉽지 않고 엄청나게 실력 있는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네. 정치로 들어오면 네. 자기들이 밀려날 수도 있지 네. 않습니까? 아니 근데 기업하시고 스타트업하고 큰 기업 키우고 이런 분들이 정치 우리 선진국에 비하면 분명히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걸 꼭 고쳐야 됩니다. 네. 정치한 판검사가 너무 정치 많이 합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지금 300명 중에서 네. 이공계가 22명입니다. 네. 나머지는 대부분이 법이나 이런 쪽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법과 과학은 딱 하나죠. 법은 과거지향적입니다.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 네. 못하게 하려고 제도를 고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칩니다. 근데 과학은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앞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과학자 그리고 또 경영자도 물론 사회의 변화, 과학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니까 조직 관리 능력도 있고요.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할 겁니다. 네. 율사 출신 대통령이 지금 윤 대통령까지 보니까 3분이네요. 그죠? 3분. 예. 윤 대통령 정신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제가 참 드릴 한숨을 말씀이 한숨을 팍 쉬시. 예,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뭡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네. 맡았을 때 제가 과학에 제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R&D를 올리고 그 다음에 청와대 과학 수석을 신설을 하고 그 전까지는 비서관이었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그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올리자.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R&D를 10%를 그냥 깎아버리는 겁니다. 저는 진짜 그랬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과 완전히 반대로 했고, 그리고 뭐 1년 뒤에 복구는 했습니다만 잘 모르는 게 과학은 1년 이렇게 그 예산이 삭감이 되고 나면 지원하는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그거 복구하는데 네. 정말 3, 4년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그 후과를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 1년에 정부가 반도체에 지원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뭐 네.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과학 전체로도 엄청난데요. 네. 특히 이제 인공지능에 그 투자하는 돈 네. 중국이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5년 동안 1,800조를 투자한답니다. 우리 돈 1,800조. 네. 그 다음에 또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빌 게이츠를 트럼프 대통령이 네. 말을 했는데요. 그게 5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520조 정도 되죠. 그건 뭐 재정은 아니고 민간 투자를 받아서 하는 걸 때문에. 예, 다 합해서 네. 이제 그런데요. 한국은 작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학기술에 대한 예. 지원 예산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예. 네. 지금 인공지능만 비교를 네, 하니까요. 네, 예, 1조 8천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 네. 추경을 할 때는 꼭 AI 추경에 핀셋 추경을 하자. 네. 그러니까 두 가지죠. AI 추경과 그 다음에 그 민간 민생 경제 추경 네, 네. 이 두 가지를 해야 되고 이 과학에 이 대해서는 5조에서 10조 정도를 해야지만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추경에서 진짜로 과학 예산이 한 5조 원이라도 확보가 된다면 5조 원은 예.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디 뭐 애출 같은 연구기관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학에 주는 겁니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하드웨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연구를 못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이번에 중국의 딥시크가 네, 네. 수출 제한에 걸려 가지고 저가 칩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미국의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서 이노베이션 할 수 있는 게 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인재 양성입니다. 인재 양성이 1, 2년에 되는 게 아니고요. 중국 같으면 지금 거의 4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현재 그 AI 인력만 따져서 41만 명입니다. 미국은 20만 명입니다. 한국은 2만 명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재 양성하는 그쪽으로 하는 게 세 번째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컨텐츠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우리가 인공지능을 투자를 하자고 하면 IT 생각만 합니다. 네, 네. 근데 사실은 IT와 인문학에 같이 투자해야 됩니다. 매우 공감합니다. 네. 인문학에 투자를 해서 그래서 거기서 상상력이 컨텐츠를 생기죠.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딥러닝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심지어 저는 그런 경우도 경험했습니다. 국회에서 22명밖에 없는 이 이공계 출신으로서 다른 의원들한테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을 위해서 네. 인문학에 투자해야 된다 하니까 인문학에 왜 투자하지?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딥시크 이야기하셨는데 중국의 이런 기술력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공급망 재편하려고 하는 거엔 또 저 턱 밑까지 따라온 중국의 기술력을 좀 그렇습니다. 멀리 좀
내쳐보려는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중국의 기술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디까지 아, 왔다고 보세요? 지금 중국의 그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 대수 지표에서 1등이 미국입니다. 네. 2등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6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쫓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 딥시크 나오기 전까지는 1등이 중국 100점, 2등이 중국 66점이었는데 네, 1등이 미국이 100점이고 중국이 66점. 2등이 66점으로 확 떨어집니다. 네, 네. 뭐 3, 4등은 더 말할 것도 그러겠죠. 없죠. 네. 우리가 6등이라지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아마 딥시크 때문에 굉장히 올라갔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많다. 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배터리 부분, 전기차 부분 이런 부분 진짜 중국은 이런 것 같아요. 다른 기술 이 테크놀로지 잘 모르지만 좀 내수도 어렵고 수출도 어렵고 중국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좀 한참 있다가 돌아보면 기술력이 이만큼 자라있고 그죠? 그럼요. 네. 예, 맞습니다. 또 미국이 이렇게 빅테크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 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또 이만큼 자라있고 그래요. 그죠? 예. 네. 아니 중국이 정말로 무서운 것은 수출 제한이 돼가지고 못하게 되면 네.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자기 기술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네. 또 돌파하고 그렇게 네. 합니다. 그 저력이라는 게 네. 굉장히 무섭습니다. 게다가 그래서 또 간과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 내수 시장도 뭐 사실은 기술력 키우기엔 충분한 시장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일단, 뭐 인공지능 이야기를 오늘 계속 그 주제니까 말씀을 네. 드리면 인공지능이 지금 2위 아닙니까? 근데 그 특허 수로는 미국의 6배로 많은 1위입니다. 네. 그리고 블록체인의 특허가 제일 많은 것도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있다. 이거 안심할 수 없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승자가 될 거라고 네.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 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이 생존을 위해서는 정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남들이 못 쫓아오는 초격차 기술을 우리가 가져야만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그 TSMC를 저는 예를 들겠습니다. 자, 한 30년 정도 전에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다고 했을 때 미국이 가만 놔뒀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근데 TSMC라는 세계 제1의 반도체 회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한다. 그러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력 자산을 쏟아부어 가지고 대만을 보호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게요. 옛날에는 외교와 과학기술과 경제와 안보가 다 따로따로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과학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안보를 보장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외교와 네. 과학기술과 안보와 경제가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게다가 AI 기술 자체가 안보하고 지금 뭐 너무너무 그 나라의 군사력과도 너무너무 결합이 돼서 예,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게 한편으로는 네. 또 이게 민간 걱정되는- 기술인지 그 나라 정부 기술인지 뭐 간격도 모호해지고요. 맞습니다. 네.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AI라는 게 그 사람을 우선 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른 분야는 다 어느 정도 뭐 협약이 돼 있는데 군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설령 군사 기술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가지 말자, 사람을 보호하자 이렇게 하더라도 과연 러시아나 중국이 그걸 따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격한으로 치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참 두렵습니다. 네. 딥시크는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정치 문제 여쭤볼게요. 지금 보안 문제로 개인정보 빼간다고. 예. 그래서 우리 정부기관들이 이제 조금씩 닫고 있나 봐요. 딥시크.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개인들 중에도 이제 재미삼아서 딥시크 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개인정보 털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 하시는데. 개인정보 충분히 털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딥시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앱으로 배포하는 형태가 있고 하나는 오픈소스. 네, 네. 그래서 그 오픈소스 커뮤니티 가보면 그냥
그 소스가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소스 같으면 거기서 혹시나 중국에 정보를 보내는 그런 루틴이 있다고 하면 삭제하면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오픈돼 대해서는 있으니까. 네. 예,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앱으로 돼 있는 거는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중국으로 정보가 넘어갈 가능성이 꽤 있다.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특히 개인에 대한 것은 안 물어보시는 것이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일반적인 것들 물어보고 네. 뭐 축사 어떻게 쓰면 좋으냐 이 정도는 좋은데요. 네. 개인 정보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그 프롬프트 만들 때 개인정보를 넣지 않으면 못 가져갈 테니까. 네,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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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정치 좀 여쭤볼게요. 헌재의 시간이 참 오늘 국회에서 이제 저 내란 국정조사도 진행되고 있고 그거 먼저 예. 여쭤볼까요? 보니까 큰 흐름이 윤 대통령은 나는 이거 뭐 국회의원들 잡아라고 지시한 거 없고 실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하고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뭐 김영현 국방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일부 사령관이나 홍장원 1차장 같은 분들은 그렇지 않다. 분명하게 뭐 의원들 체포해라 뭐 이런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예.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한마디로 좀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전 세계가 네. 그 국회 의결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그 국회에 파견한 그 장면을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네. 생중계로 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논리적으로도 사실 거기에 누가 또 설득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착잡하고 뭐라고 할까요?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포고령 첫 번째 포고령이 아시겠지만은 예.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데 예, 여당에서는 근데 아직도 좀 여당 지휘부는 우리 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휘부에서는 뭔가 계엄을 옹호하려는 듯한 그런 분위기까지 나와요. 이런 부분은 같은 당 의원으로서 또 사선 중진이시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제6 헌법이죠. 네, 네. 근데 육공화국, 제5 네. 헌법까지는 그런 조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6공화국 넘어가서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오히려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우선 계엄을 선포하고 그것이 국회에서 그 제적의원 과반수의 네. 동의를 얻을 네. 때 그때부터 실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막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그 막았지 않습니까? 과반이 이제 반대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종결이 되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자체를 보면은 지금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계엄 그 선포문 포고문 1조에 나와 있는 그 내용 모든 정치 그거는 활동을 지금 금한다. 헌법과는 다릅니다.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정치인들이 여야를 떠나서 예. 행정부 수반이 정치를 금지한다 계엄령을 내려서 이런 포고령을 내렸는데 여야를 예. 떠나 정치인들이 그 계엄에 일부 뭐 동조라고 할까요? 동의라고 할까요? 공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이거죠. 저는 분명합니다. 헌법이 먼저입니다. 헌법이 최상입니다. 아무리 대통령께서 뭐 포고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네, 네. 헌법에서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국회에서 동의하는 과정 자체가 그게 그 정치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 자체를 처음부터 금지한다. 그거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내란 국정조사에 아마 최상목 대행이 이제 출석해서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걸 제가 보고 왔는데 예, 제일 관심사가 지금 이제 헌재에서 9번째 헌법재판관을 최 대행이 임명을 안 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한 예. 권한쟁의를 하고 이제 저 판결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최상목 대행은 끝까지 여야가 합의해달라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헌재에서 최 대행이 의회분이잖아요, 국회분이잖아요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예.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 분이죠. 예. 아 그런가요? 예. 네. 최 대행은 지금 저기 아닙니다.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 네. 소속이죠. 아, 네. 제가 근데, 말씀드린 건 국회에 와서 증언을 한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린 건 그 헌재 재판관이 국회 몫의 추천을 받은 이 헌재 재판관을 우리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 결정이 만약 헌재에서 해야 한다로 나온다면 최상목 대행은 거기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앞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헌법이라고 하셨길래 사법부에서 네. 사법부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게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든다면 그게 바로 헌법과 법치주의입니다. 그래서 사실 헌재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면 헌재의 판결을 따르는 게 그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당의 의원분들은 그렇게 그런 걸 믿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그런데 당의 중진이시니까 예를 들어 늘 TV에 나오는 당의 유명 정치인분들은 그 이야기를 안 하세요. 나는 부정선거는 믿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슨 논쟁적 가치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 뭐 제도 개선할 게 있다면 뭐 해야 되지만 이게 이 논쟁이 일단락돼야 정치권이 또 다음 논쟁으로 넘어갈 텐데 부정선거다 아니다 해서 멈춰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 여당의 이 마이크가 큰 의원님들이 이걸 좀 정리해 줘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하세요. 아니 그냥 우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부정선거 증거가 정말 확실하게 있었다면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이 그대로 보고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했겠죠. 뭐 압수수색하고 해서 뭐 기소하고 다 탈탈 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뭐 수사를 한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이라고 기억합니다만 그때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국정원도 또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른 이견은 없다. 단지 뭐라고 합니까? 부실 관리. 관리를 제대로 잘못한 점 이런 점들은 있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어떤 게 부실 관리라고 그러니까 운반 과정이라든지 또는 그 표를 이렇게 검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저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부정선거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약간 더 이제 시야를 넓혀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과연 100년 뒤에도 수개표를 할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에스토니아 아시죠? 그러니까 핀란드 바로 옆에 있는 130만 명밖에 안 되는 수원시 규모의 그런 작은 도시인데요. 도시가 아니라 국가죠. 근데 그 나라가 독립된 지 지금 35년 만에 IT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 유럽 전체에서 IT 강국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냐면 제가 벨기에 나토 본부를 갔는데요. 거기서 러시아 해킹 때문에 골치를 앓았답니다. 근데 그 모든 그 해킹에 대한 문제들을 에스토니아에다가 다 맡겼다니
그다음부터는 한 건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답니다. 네. 그 정도로 실력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특징은 정부 기반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블록체인으로 네. 다 보안을. 깔았습니다. 네. 보안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해킹도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서버 한 대 같으면 들어가서 해킹해서 바꿀 수가 네, 있는데 네. 이거는 그 분산형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가 이렇게 뭐 해킹으로 통해서 네. 바꾼다고 해도 금방 발각이 되고 금방 원래대로 복원이 됩니다. 오, 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130만 명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4천만이 넘으니까 바로 적용하기가 만약에 무리가 있다면 이것을 우선은 그 지방선거라든지 또는 총선 같은 데서 도시 몇 군데를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서 네. 우선 설치해서 운용을 해보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걸 넓혀가지고 결국은 4천만이 투표를 하는 대선에다가 적용을 하면 어떨까?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다른 나라에서도 이것에 대한 요구 때문에 수출도 많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IT 전문가가 게다가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PC 보안 회사를 만드신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혀 자, 보수 진영에서는 못 믿겠으니까 수개표 하자. 사실 우리 지금 다 수개표 하고 있는데 수개표 그렇습니다. 하자. 지금 하고 있죠. 수개표 사실. 100% 수개표입니다. 네, 손으로 하고 이제 전산으로 그걸 세보는 건데, 네. 근데 의원님은 전혀 다르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 실제 그렇게 하는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있다. 이미 하고 네. 있고 검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도라는 건 굉장히 낮은 거죠. 네.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럼 근데 그게 만약에 정말 기술력이 있고 믿을 수 있다면 유럽에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앞서가는 나라들은 왜 그걸 빨리 도입을 안 한답니까? 그게 사실은 네. 뭐 비용 제가 문제는 들어봤습니다. 아니고. 네. 저 1년에도 10여 개국이 다 구경하러 온답니다. 네.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포기하는 이유가 너무 투명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투표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까지도 다 투명하게 모든 국민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투명하면 우리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구나. 이 시스템은 선거뿐만 아니고 정부의 모든 이 인프라입니다. 인프라를 예. 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유, 그럼 쉽지는 않겠네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주저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네. 이건 어떻게 정치뿐만 아니고 사회 현상과도 관련된 질문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의 정말 과학적으로 검증된 시스템으로 옮겨갔다고 쳐도 예. 지금처럼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어떤 특정한 세력이 이거 봤더니 뭐 안철수 의원이 가져온 이런 블록체인 시스템에 이런 문제가 있어 하고 뭐 일부 사실과 뭐 약간의 거짓말과 약간의 과장을 섞어서 대중들이 안 믿기 시작하면 계속 불어나서 뭐 음모론은 지금 근데 시대가 음모론은 인류 역사상 항상 있어 왔습니다만 블록체인이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미 10년 이상 사실은 검증이 된 그 기술을 제가 못 믿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 현상 중에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백신이 무용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그걸 의심하는 것 같다. 또 백신 전문가시네요, 또. 또 의사분하고 또. 네.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건 대중들이 어느 순간 레거시 매체에서 멀어지고 이제 뭐 유튜브 기반의 정보를 취득하면서부터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번 안 믿기 시작하면 그냥 끝없이 안 믿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건 인류 전체 중에서 일부는 항상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그러니까
태평양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를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아서 태평양으로 다시 와서 네. 보라고 지구는 둥글다고 해도 안 믿는답니다. 네. 예,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직관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는 게 아닌가. WHO도 탈퇴해 버렸잖아요. 예. 뭐 WTO도 네. 자, 다시 정치 이야기로 돌아가서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합니다. 네. 우리 보수 정치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참 불행한 역사를 또 불과 몇 년 만에 되풀이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는 개헌을 할 때가 됐다. 그 증거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87년에 그 헌법을 개헌한 이래로 거의 4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바꿀 때가 이미 좀 지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을 하는 기간 동안에 벌써 대통령만 해도 5분이 감옥으로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가 되면 이거는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제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네. 권력은 굉장히 집중이 돼 있는데 제대로 견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도 자기에게 네.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네. 결국은 그 함정에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자, 미국의 대통령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제가 있습니다. 이름은 같은데 다른 제도입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미국은 네. 권력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 권력입니다. 근데 한국 대통령은 권한이 5개가 있습니다. 행정 권력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무리 국회에서 거부를 해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산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입법할 수 있는 입법권까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권한의 5배에 해당되는 거의 그 로드 오브 더 링스에 나오는 절대 권력 반지를 네, 끼고 있는 절대 그런 반지. 셈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견제가 좀 제대로 들어가고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면 괜찮은데 미국은 상원에서 견제받고 하원에서 견제받고 네. 강력한 주지사들이 견제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대통령 밑에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그리고 다른 시도지사 다 그 밑입니다. 네. 아무도 견제를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모순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가 대통령들이 결국은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른 채 견제도 못 받고 불행한 그런 삶을 그냥 영유하게 네. 되시는 대통령이 돼서 흔히 우리가 제왕적 예. 대통령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법에 딱 걸린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대통령제고요. 한국은 5년 왕정제입니다. 5년짜리 왕을 뽑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이 불행이 반복됩니다. 앞서 5가지 권한 중에 우리는 이제 정부 입법이 가능한데 정부 예. 입법도 어차피 의회가 통과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가 그건 견제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물론 다른 선진국은 제가 그렇긴 정부 입법은 하지만-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렇긴 하지만 미국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원해서 법을 만드는 네. 거니까요. 한국하고는 그 권한의 크기라는 게 많이 틀립니다. 네.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그건 이제 의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도 우리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데 이것도 예, 선진국은 좀 미국은 다릅니까?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 한다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개헌 논의에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개헌 논의가 시작돼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안하기를 그 1년 정도는 필요하다. 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같이 투표를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럼 네, 새 대통령이 1년 한 다음에 뭐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네, 물론요. 네, 새 인용된다는 대통령이고 거죠. 네, 아니면 네. 인용, 지금의 윤 네, 대통령이 기각되면 뭐 네. 예 하면 네.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서로 이견이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계속 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한을 정해놓고 합의되는 것만 우선 통과시키자. 그러니까 제가 정치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한 걸음을 나가면 제일 좋은데 네. 아무래도 상대가 있기 때문에 한 걸음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그래요. 그죠? 예. 네. 그러면 반 걸음이라도 우선 나가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네. 아이 그럼 나 안 할래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그러면 좋다 반 걸음만 나가자 네.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여건이 됐을 때 나머지 반 걸음을 나가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법이 이거 이제 법리적인 걸 더 알아봐야겠지만 개헌 논의하기 전에 우리 법이 이제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이 돼 버리면 2달 안에 대선을 치르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일단 대선은 가야 할 프로세스가 그렇게 돼 있어서 예. 그렇지만 시한을 정해놓고 최소한 뭐 어느 예를 들어 다음 지방선거처럼 시한을 정해놓고 여야가 논의는 시작하자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개헌안 이야기하면 4년 중임제 이야기하거든요. 대통령이 예. 임기가 단임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3, 4년 하다 보면 레임덕이 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권하게 되면 뭐든 좀 서두르게 되고 밀어붙이게 되고 예.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의 제왕적인 5년제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자고 하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총리를 뽑는 그런 뭐라고 합니까? 내각제를 내각제가 말씀하시죠. 있습니다. 근데 의원 내각제는 네. 지금 현재 국민들이 신뢰도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워낙 낮기 때문에 네.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원 집정부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그 다음에 총리는 다수당이 뽑는.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이원 집정부제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명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4년 중임제인데요. 지금 있는 막강한 권한에 권력 5개를 다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한 번 더. 2년 네. 4년 중임제가 된다면 임기 5년짜리를 임기 8년짜리로 만드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연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 그래서 지금에 있는 5가지 권력 중에 최소한 한 2-3가지는 내려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도 4년에서 나름대로 개혁에 대한 인정을 받으시면 능력을 인정을 받으시면 한 번 더 해도 국가적으로는 사실 한 8년은 걸립니다. 새로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4년 중임제도 저는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가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권력 축소형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추천합니다. 네. 다시 보수 정치로 돌아가서 아까 이제 우리 불행한 과거 역사를 여쭤봤었는데 왜 우리 보수 정당은 계속 이름을 바꾸면서 그 안에서 대통령 후보를 못 만들어내고 밖에서 꼭 이렇게 영입하는
대통령 후보로 늘 언급되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예, 구조적으로 왜 그렇죠? 제가 이렇게 당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그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그 전문가 집단이 많습니다. 근데 주로 변호사라든지 네. 법조인들이 많으시고요. 네. 과학자들이 또 많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주로 혼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념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합해서 어떤 일을 꾸미는 그런 그 연습이 좀 덜 되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래도 초선은 몰라도 중진 정도 되신 분들이 의도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야 될 나라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네.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과 같이 동지를 맺으면서 우리나라 한번 잘 만들어 보자. 저는 이런 것이 우리 당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또 지금 현재 부족한 네.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있습니다. 정말 보수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가치는 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봅니다. 네. 즉 자기의 재산도 국민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로마의 그 저 귀족 계급들 전쟁터에서 제일 앞에 나가서 목숨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그런 본보기를 보인 분들을 공천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영입을 하고 그런 네. 노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하기 전에 이미 제 재산 절반 기부를 했고요. 네. 그 2020년에 대구에서 코로나 사태 있을 때 그때는 사실 저 포함해서 다 면역이 없었기 때문에 당하면 사실은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의사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그 달려가서 네. 한 분이라도 오래 구하려고 계셨죠? 네. 한 달 네. 동안 열심히 네. 일을 했는데요. 저는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 포함될 필요는 없고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시면 네. 그런 분들이 그런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자 그런 것에 훨씬 더 동의를 잘 받으실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내에 그런 분들을 영입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말씀. 예, 그렇습니다. 네. 아픈 질문 하나 드리자면,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지금 우리 실시간 댓글에도 보면 오 의원님 지지하는 댓글들이 아주 많은데 늘 따라붙는 게 지금 이제 이런 대통령이 나올 때도 됐다라는 긍정론과 함께 근데 그 정치인은 세력이 없어 사람이 따르질 않아 그 당내에서나 어떤 뭐랄까 뭐 친문이나 친노나 친윤이나 이 세력이 사람이 따르질 않아라는 지적이 늘 붙어요. 이 지적 어떻게 보세요? 그 이유는 제가 제3당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그 중견 언론인이 네. 제가 10년 동안 제3당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3당을 오래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3당의 단점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양당의 극도로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선거 때가 되면 이분들이 양당으로 흩어져 버리십니다. 네. 그거는 사실 제가 원망할 수 없는 게 저희 당에 있으면서 당선될 확률이 높으면 저희 당에 계실 텐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네. 사실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다른 당에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이제는 저도 큰 당의 한 일원이 됐으니까 네. 이제는 그런 점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같은 비전을 가진 네.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모으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대선이 열린다면 헌재 결정을 지켜봐야겠지만 헌재 결정 제가 볼 때는 한 달 안에 나올 것 같은데 진보는 그런데 오랫동안
가치를 선점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북 평화라든지 통일이라든지 분배라든지. 우리 보수는 예를 들어 지향하는 가치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유능함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유능함 이미지를 저는 잃은 게 굉장히 뼈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다른 점들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사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네. 해결은 잘해. 네. 그리고 성장을 시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네.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 이런 점들이 어느 순간에 잊혀졌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뼈아픈 거라고 보고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어 표현으로 빌드업을 시작하는 네. 그렇게 되고 또 만약에 기회가 생긴다면 그런 점들을 보여드리면 아마도 이번에 AI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네. 정말 보수에도 희망이 있다. 그리고 사실 보수뿐만 아니라 그러면 또 진보도 거기에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요. 네. 예. 그래서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런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약간 옆으로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제가 독일 뮌헨에서 1년 반 살면서 네. 친한파 교수를 뵀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되느냐고. 그래서 물어보시라고 했더니 이분 말씀이 그러세요. 정치라는 거는 원래 유권자들의 지지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인들끼리 치열하게 다투는 게 그게 정치의 본질인데 네. 유럽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한국은 거꾸로 정치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지자들끼리 싸우냐? 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네요. 우리도 그러네요, 진짜. 빨리 네.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진보가 어떤 가치지향적이라면 예, 보수는 일단 유능해야 한다. 예, 그 말씀은 우리 보수가 지금 유능한 면을 보여주지 못하고 예를 들어 박정희 어떤 성장이나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걸 네. 이어오지 못하고 있다. 예.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저는 이제부터 진짜 세상이 급변하고 바뀌는 저 변곡점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챗 GPT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에 네. 지금 2025년에 바로 이렇게 그 딥시크가 나오고 이런 와중에 네. 정말로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모멘텀이 왔다고 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IMF 외환위기도 어렵지만 사람들이 모아서 극복해내고 그 다음에 또 2008년에 세계 금융 공황이 왔을 때도 네. 또 우리가 모아서 극복해낸 것처럼 이번에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극복해낼 수만 있다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밖에 지금 지나는 예, 행인분들이 계속 사진 찍고 사진을 계속 사진 찍고 찍으셔서. 네, 손 흔들고 계셔서 손 흔들어 주셔도 괜찮아요. 네. 예, 제가 이 질문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보수의 유능함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진보는 예를 들어 뭐 남북 통일을 추진한다 그러면 계속 거기에 대한 정책들을 분배라 그러면 계속 재정 투입하자 뭐 이렇게 대책을 내놓지 않습니까? 예, 예, 보수는 예를 들어 성장을 한다 그러면 뭐 규제 완화라든지 창조 경제 매우 모호한 예. 이런 정책들밖에 우리 일상에 돌아오지 않는 일상에서 잘 느껴지지 않는 정책들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예. 우리 보수는 뭘 목표로 하지? 이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보면은 여러 경제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피터 드러커, 네. 경제학의 아버지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경영할 수 없다. 그러니까 you cannot manage what you cannot measure. 네, 네. 그럼 그게 아주 유명한 경제학의 기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냥 막연히 창조 경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그 계량화된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네. 회사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만 회사 경영할 때 정말로 중요한 거는 목표가 계량화가 돼서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측정 가능해야지 1년 지난 다음에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못하고 있는가, 못했다면 뭘 못했는가 그걸 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무 목표도 마찬가지고 네. 목표를 세울 때는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그게 뭐 저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CEO 때 모토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헌재의 시간이 지나고 헌재에서 탄핵안을 인용한다면 이제 대선의 시간이 시작될 건데 경선에 참여하실 거죠? 저는 지금 여당입니다. 네, 네. 여당은 대통령이 탄핵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그러네요. 내가 네, 나가겠다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네.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대신에 네. 저 나름대로는 지난 2022년 대선 때 세 사람이 후보로 나왔는데요. 한 분은 대통령이 되셨고 또 한 분은 지금 저 민주당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야당 계시고 대표시고요. 네. 그 다음이 접니다. 아마 제가 준비가 제일 잘 돼 있다고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보수에서 보여줄 비전은 뭐냐 하셨는데 그 핵심 키워드는 그럼 의원님은 AI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AI를 비롯한 네. 초격차 기술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지금 그냥 뭐라고 합니까? 골고루 잘 살자 네.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합니까? 각 지역의 격차 해소 이런 네. 거 말을 하는데요. 네. 더 구체적인 안이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기반은 과학기술 발전,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그것으로 견인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첨단과학 기술도 있습니다만 다른 각 지역의 특화된 리소스를 활용해서 네. 거기서 제일 잘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네. 블록체인 인재도 없는데 블록체인 잘 나간다고 블록체인 한다고 거기서 네. 성공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만약입니다. 만약 뭐 아직 결정된 건 없고 말씀하신 건 이제 맞아요. 여당 의원이신데 대통령의 권위를 상정하고 대선 이야기하는 건 좀 앞서가는 면이 있지만 예. 만약에 대선의 장이 열리면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뭐 당을 나간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같이 경선의 링에 올라가서 보수 진영에서 예. 다 같이 링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올라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그냥 구도를 보면 네. 야당은 후보 한 사람이고 여당은 후보가 뭐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 여러 사람 아닙니까? 그럼 훨씬 더 역동적으로 그리고 또 그 과정 중에 나름대로 갈고 닦은 내공들을 또 선보일 기회도 더 많을 테고 사람들 관심도 더 많을 테니까 네. 저는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이런 모든 분들이 비단 이 두 분뿐 아니고 모든 분들이 링에 함께 올라가서 경쟁한다면 예. 네. 근데 네. 계엄 옹호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계엄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솔직하게 인정하고 네. 대신에 우리는 이런 걸로 대한민국을 살리겠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네. 이런 태도들이 필요한 거죠. 계엄을 옹호하지 않는다면 설령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당을 나갔던 분들이라도 보수 진영에서 한꺼번에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거는 이제 나가신 분의 그 뜻에 물론 따른 그분들의 의사도 예. 중요하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시간이 정말 훌쩍 지났습니다. 의료 이 문제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의사 국회의원이 나왔는데 그 질문도 못 드렸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